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 4.3 행사에 참 자리가 모자랄 정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4.3이 밝은 광야로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 변형을 위해 제12회 제주 포럼이 늦게나마 4.3이 한 섹션으로 자리 잡게 된 데 감회가 깊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 4.3 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섹션은 과거사 해결 의지를 확고하게 약속한 문재인 정부 출발 지점에서 처음으로 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 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본격 거론하지 못했던 이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강의일 주교님께서 기조 강연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국립기남대 린낭팡 교수님, 오키나와 대학의 미야키 기미코 교수님 주제 발표에서 우리는 대만 228 속의 여성과 오키나와 전 속의 여성과 소수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처와 인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오수성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님과 연미경 제주도 교수님, 정원옥 중앙대 교수님, 유진희 제주도 예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읽으라고 해서 빨리 읽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인데 이분은 좀 뜻깊습니다. 저희들이 평화와 인권을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화해의 상징으로 경우회와 유족회가 같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중 경우회장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사선 의원이신 강창일 의원님에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느낌이 많습니다. 동시통역을 한다고 해서 미리 원고를 줬는데 별로 원고 읽고 싶지 않고 동시통역이 좀 힘들겠지만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도산 큰 스님도 오셨네. 도산 우리 태고종 종무원장 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큰 스님 앞으로서 앉으세요. 앞으로서 천천히. 예, 다른 게 아니고 이 제주 평화포럼이 4.3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죠. 4.3 특별법이 99년 2000년에 이제 공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이 동아시아 포럼이 우리 제주 평화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로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장점인 등등 고르바초프 등등 세계 정상들이 여러 번 저희가 다녀갔습니다. 제도가 아름다워서 다녀갔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좀 국제화 시켜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 때도 저희도 사람들이 주체되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었는데 말기부터 제주 문제는 4.3 문제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다음에 이 포럼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안 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성격이. 지금 제가 외교통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정아 여기 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출근하시는 서정아 원장 안 계시구만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4.3 때문에 만들어진 포럼인데 어떻게 4.3 세션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봤더니 아주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아주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국가도 이 행사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서정아 원장이야 여기 평화연구원 여기 분들 잘 들으셔서 일회성 신문에 한번 얼굴 알려서 돈 몇십억 쓰면서 그런 짓들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평화 포럼이 돼야 되겠다. 제주 포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야 내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행사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다 신문들을 받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3분의 1이 이 4.3 문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 말씀에 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나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우리 4.3 관계, 4.3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거 보시면 정부는 4.3 당시 불법 감근된 행방불명인 진상조사를 즉각 이행하라. 저 잘 붙였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이 또 중앙위원들 박재승 우리 김삼웅 어르신님도 일부러 오셨는데 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잘 좀 뭐 합니다만은 잘 붙였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너무너무 저 고맙고 강훈일 대주님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신관홍 의장님 축사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작도 너무 늦게 되고 또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4.3 섹션이 12회째 우리 제주 포럼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갖게 돼서 여기에 유족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는 내외기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4.3 섹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 4.3 해결이 제주도민의 통합이고 제주도민의 나아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대 후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4.3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 김영만 의원님 계십니다만 이 4.3 섹션, 4.3 제주 포럼에 4.3 섹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이제 갖게 됐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4.3 배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 또는 우리 대통령님께도 직접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9일 날이면 여기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전국 각 계로에 이렇게 보내려고 예측하고 있고 8일 날 우리 제주도 의회에서 지방공휴일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런 포럼도 상황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많이 왔다 갔다 해오고 좋은 섹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 70주년에는 좀 더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은 기조발제 순서입니다. 오늘 강유일 주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제 유족들을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씀 오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태생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고 제가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아까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 제주 포럼이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제주 평화 포럼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11차례나 개최가 되었으나 저는 4.3 문제는 언제 다루는가 하고 해마다 기다렸습니다마는 열리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평화를 논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어온 고난과 압박과 희생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성찰도 생략한 채 세상의 평화를 논하고 토론하는 일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민들에게는 참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언할 수 없는 공허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라도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현대사의 궤적을 돌아보고 제주인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강압과 폭력 때문에 인간 존엄성과 품위를 무참히 박탈당하고 공포와 억압 그리고 좌절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는 일은 이 나라 국민 모두 그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아직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치부이고 감추어진 어둠의 역사입니다. 4.3은 세계 2차 대전 직후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이 물러나고 승전국인 미국이 점령군으로 주둔하는 가운데 자국민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자리 잡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 그 카오스적인 비극입니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부터 54년까지 인구의 10%가 넘는 3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학살되고 도민 대다수가 잠재적으로 좌익으로 간주되어서 항상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살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일에 채택된 한국 정부의 4.3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학살된 희생자들 중 10살 미만이 5.8%이고 61세 이상의 노인이 6.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가해자인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령대가 21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인데 그것이 35.3%에 달하고 그 다음 많은 세대가
11세부터 20세까지가 21.6%입니다. 그러면 11살부터 30살까지의 정말 그 아주 젊디 젊은 우리들의 그 제주의 티 없는 그 젊은이들이 57%, 그 3만여 명의 57%가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민간인들이 아무런 정당한 법적인 조사나 재판 과정 없이 체포되고 연행되면서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디서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범죄, 성범죄, 성폭행이 제주 4.3에서도 여지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행방이 묘연한 행방이 알려지지 불분명한 젊은 부인들, 그리고 다른 젊은 여성들,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들까지 가차없이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연행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평생 아무에게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과 한 열흘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 제주 4.3 생존자 그 오태경 원과 함께 지금 현재 87세 되신 4.3의 생존자이십니다만 미국에 가서 그분의 증언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그 4.3의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그때 그 오태경이 발표하신 그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표선면 가시리의 주민들을 경찰이 한 군데로 모아놓고 수백 명이 붙잡혀 갔을 때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라이트 시설도 없었고 그러니까 깜깜했겠죠. 근데 그날 마침 달이 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 달을 쳐다보라고 경찰이 했답니다. 달을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결국 젊은 여성, 얼굴 예쁜 여성을 가려내기 위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다 끌려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동포에 의해서 제주 전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왜 적도 아닌 동포를,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참혹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진 것일까? 당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민 전체를 향해서 행사된 이런 무차별적 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4.3 사태 전반에 대한 역사적 정립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의한 집단적 폭력에 가담했거나 방조 내지 방관한 피의자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3의 비극에 대한 책임 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세기 넘는 세월을 은폐, 묵살, 침묵으로 보내온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정당한 권위와 법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3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정황과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4.3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4.3과 일본은 오래전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가난한 섬이었고 많은 인들이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경작지가 부족해서 중산간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가난한 제주도민들을 어떤 의미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2년서부터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오사카 지역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사카와 제주 사이의 정기 여객선 항로를 개설하고 많은 제주도민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1934년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제주인은 5만 명 넘게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18만 8천 명이었으니까 노동에 적합한 젊은 세대의 절반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은 국가 총동원령을 발동했고 그 법에 의해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직접 집단 동원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쟁 종료 전까지 일본의 탄광이나 광산이나 공장, 대규모 토목 공사장 등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은 일본 정부 조선경제통계요람 자료에 의하면 111만 9천여 명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제주도 인구가 22만 명이었는데 해방이 된 후 불과 1년여 사이에 6만여 명의 제주 출신 제1교포들이 제주로 귀환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30% 가까운 인구가 폭증을 했으니까 먹을 것, 또 일자리 부족 이런 것으로 제주도 전체가 엄청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잠시 느꼈던 해방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고통이 배가하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뿌리째 뒤흔든 4.3 사태의 진원지는 사실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4.3과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군의 항복 후 한반도 남쪽을 점령한 미 군정은 일제 치하에서 모든 것이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그런 통제 경제를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시장 경제로 풀어놓았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하고 장악하였지만 미 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방임 이외에 아무런 정책이나 규범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질서가 공백이 된 상황에서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들은 매점매석으로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45년 9월 한 말에 9.4엔이던 쌀값이 46년 9월 2,800엔으로 폭등해서 한국 경제는 대혼란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더 가난했던 제주 지역은 일제강점기보다 급격히 악화된 생활고에 도민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주시 도심에 있었던 47년 3.1절 기념식이 시위로 바뀐 것은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했고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총파업으로 맞섰고 미 군정과 경찰은 더 강압적인 연행과 고문으로 대응했습니다. 1945년 9월 28일 미군은 제주섬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한 후 11월부터 100여 명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장급 장교인 소령 한 사람을 제주도 내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한 미 군정은 이 외딴섬 제주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민의 살아온 내력, 제주도민의 성향, 언어 등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일한 경찰들의 편파적 정보에만 의존했던 미 군정은 대부분 이념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농촌 출신들의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단정하였습니다. 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 당시 제주지역 국방경비대 책임자 김익렬 중령은 4월 28일 무장대 책임자 김달삼과의 평화협상에 합의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나 5월 1일 오라리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 군정 측은 무장대가 이 방화 사건을 통해서 평화협상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 진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오라리 방화 사건은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무력 진압을 강행하려는 일부 경찰 인사들의 음모였습니다.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청령들이 방화를 하고 마치 무장대가 한 것으로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붉은 섬이라고 단정 지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산 세력을 소탕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렸습니다. 미 군정은 4.3 사태 초기부터 소련과의 냉전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공산 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모든 근거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군사작전의 성패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4.3과 한국 정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11일 이 대통령은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도에 증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효찬 제주도 경비사령관은 48년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무조건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해변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강경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인원은 그때 500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는데 정부는 육지로부터 군대, 경찰뿐만이 아니라 서북 청년단 등의 우익단체 단원들을 파견해서 제주도 전역의 마을들을 차례로 포위하고 체포, 처형, 연행, 방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려고 습격해온 무장대들의 밥이었고 낮에는 군대와 경찰의 소탕작전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해안가 마을 주민들도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재자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무장대와 내통한 간첩으로 간주되어 처형되었습니다. 1949년 3월 이후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자수하고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간에 무서워서 피신해 있던, 숲속에 피신해 있던 많은 주민들이 자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수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약속과는 달리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3의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3은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10년 이상 완전히 어두움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반공 체제를 1층 강화한 이승만 정권은 4.3을 빨갱이 사건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조사도 금지하였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60년 5월 제주 대학생 7명이 4.3 사건 진상 규명 동지회를 결성하고 젊은 혈기로 조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61년 5월 17일 5.16 군사 쿠데타 발생 바로 이튿날 이 학생들은 전원 구속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진상 규명은 암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소설가 형기영 씨가 단편소설 순이 삼촌으로 4.3 학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었으나 그분도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았고 소설집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87년 4.3을 소재로 한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이 발표되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이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고 1년간 옥살이를 하셨고 출판사 대표 등 여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1990년 시인 김명식 씨가 4.3 자료집 제주민중항쟁 3권을 발간하였으나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지역 언론사인 제민일보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체계적인 취재와 연재 보도를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4.3에 대한 사실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4월 2일 다랑쥐굴에서 4.3 희생자 유해 11구가 발견되어 큰 충격을 일으켰으나 유해들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화장되고 바다에 뿌려지고 굴 입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당시 4.3과 관련된 흔적을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4.3 진상 규명은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에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15일에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참극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다가 50년이 지나서야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 4.3은 국민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무덤의 봉분 속에 거의 대부분이 파묻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4.3의 진실한 배경과 책임이 올바로 밝혀지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이해가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관계되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참된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예정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토론과 발표를 할 예정인데, 토론과 발표하실 분들은 앞으로 모셔겠습니다. 앞자리로 해주시고, 앉아주시고요. 요 앞자리가 조금 비니까 뒤에 서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앞자리로 오셔가지고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자리를 채워주시고요. 토론 발표자들 분들, 그리고 오늘 이 토론 발표의 좌장은 허영선 제주 4.3 연구소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너무 많이 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4.3 세션이 이 제주 포럼에 있기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 사회는 저희 허영선 소장님이 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허영선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열기를 보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는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저희들은 방금 그 강호일 주교님이 아주 귀한 그 4.3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대한 기조 발표를 들었습니다. 강 주교님의 발표 자체가 저는 바로 이번 4.3 세션이 왜 이 자리에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이 포럼의 의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민 전체를 향해 행사된 무차별적 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4.3 전반에 대한 역사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의한 집단적 폭력에 가담했다거나 방조한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준엄한 메시지가 와 닿았고요.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하듯이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3의 메시지를 통해 개회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도민의 아픔과 상처 치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저희들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과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 국립기남국제대학의 임난방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요, 국립대만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국립기남국제대학 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만사학 경제사, 대만 근대사, 대만 분야사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대학의 미야기 키미코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경대학과 브라운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셨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에 관계된 그 내용과 4.3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젊은 연구자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번 그 두 분의 발표에 이어서 진행될 그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성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남대 명예교수를 이렇게 재직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5.18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외상을 연구해 오고 계시죠. 다음은 정원옥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의문사와 그리고 4.3에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다음은 유진희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의 연미경 교수님이십니다. 4.3과 기억의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시죠. 자, 이제부터 좌장으로서 아주 곤혹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한 60분밖에 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포럼이 참 드문데요. 어쨌든 잘 쪼개 쓰면서 조금 더 나가더라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발표는 15분 이내로 하고요. 두 분의 발표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촉박한 시간 관계상 각 7분씩을 드리겠습니다. 공들여 쓴 내용의 토론문이라든가 주제 발표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조용히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남방 교수님의 전후 정치 사건 속에서의 대만 여성들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PPT 지금 준비됐어요? 那我在这里还是去那里？ 저기 가서 하실래요? 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我给那个的 PPT 有在上面吗？没有的话，我先把握时间跟大家说。刚刚主教谈到4.3事件跟日本、跟美国，还有韩国政府的责任。那台湾的部分，其实也是有隐性的日本的因素、美国的因素，还有国民党的因素啊。那我们的政府其实从道歉、赔偿，然后从国会编列了预算，补偿受228灾害的人民。那目前更积极的是，我们的下一代的国民可以知道，在台湾发生的228的事件，还有白色恐怖事件，那我们的历史课本已经写进去了。所以，如果这个历史记忆可以让我们的百姓知道的话，可能未来韩国的历史课本怎么写，可能是重要的。好，那我的报告的大纲，其实今天因为主题主要是用女性跟弱势的少数族群人权跟和平来说，那所以我的大纲就像刚刚主教所说，韩国的济州的4.3事件会有时代的因素，那么在台湾发生的228的事件，228一样跟济州事件发生在1947年，那白色恐怖等于是接着228事件一直到1992年都有。那这一些事件其实基本上是政府的比较不合法、不正当的暴力所造成的。然后用女性的角度来说，就是用这个主题，所以大的背景的部分呢，我就先略过。然后这里要看到的是一个亚洲女性的崛起，一边去思考大的事件里面受害的男性的家属的女生，可是一方面在思考女性的力量，
那个女力 female power 在上升，那这样的力量可以给国家未来怎么样的好的那个发展是可以一起想的。那这个是从菲律宾的克拉荣总统到缅甸的翁山苏姬。那再来，我们也知道说，亚洲的大的女性，以前我们说男生的写的历史是 history， 那现在我们在想的是 her story。Her history， 那大韩民国也有了女性的总统，可她的朴槿惠总统任期结束。那我们台湾的蔡英文总统，她上任，那带领我们的国家。那她在228事件里，每年会有纪念的仪式，然后她也会有很多的致辞，用总统的高度跟位置来安慰人民。好，那基本上这些大的部分，我们在谈今天因为是台湾的个案跟历史，那先简单让大家理解，台湾这个地方其实有很多的族群，所以有很多包括原住民族群、土著民族，包括汉民族，包括各式各样的民族。这个岛台湾 Formosa 它是一个环海的岛，像济州一样哈，那四面的力量可以进来。那我们的土著的原住民其实有穷面的这个文化，那再来我们的土著民族其实有女性的首领，这些是排湾族，他们只要是长子，不拘是男生女生都可以当首领，当部落的首领哈。那另外台湾有一个民族叫平埔族，那个平埔族他们有宗教的领袖，其实是女性，哈，女性的祭司。那这里汉人的部分，就是从中国的华南跟广东进入到台湾这个岛屿的汉人的族群。那他们比较特别的文化，其实过去里面作为美的部分是小脚的部分。好，那所有这些之后，1945年8月15号日本人走了之后，国民党来的，然后因为现在的中国的那个内战，所以有大江南北中国各省100到200万人涌入佛莫萨这个岛屿，所以也带来很多的女生哈。那这些都是新加入台湾的新女性。那这些从大陆各省来到台湾的女性，其实有很多军事的任务哈。那这些人用枪操练，还是在对付共产党的部分。那他们休闲的时候，他们的衣服就穿着旗袍，所以从衣服上其实是可以看到台湾女性多元的这些不同。那这个部分是说，从17世纪到20世纪，台湾这个 Formosa 这个岛屿，跨族群的通婚非常多，不同族群的男生娶台湾在地的女生跟部分是很多的。然后进入那个重要的228事件，跟这里是1947年台湾所发生的228的事件，然后有艺术家看到那个现场，所以军跟警怎么用枪对手无寸铁的百姓的这个版画。那但是这些事件经过40年，刚刚主教说济州的4·3事件50年才正式被知道，台湾是1947到1987 40年，民间开始知道真相的人觉得不可以再掩盖，所以继续。然后你可以看到他们用一个和平歌，要知道真相其实是要追求和平，然后让受伤的人可以受到抚慰。然后在这些过程里面，台湾非常多的知识精英，就是学历很高的人被谋杀了哈，被杀了。事件人数有大概1万多到2万8，没有很确定。那所以整个台湾的世代的知识精英就是断层，最有脑筋的金头脑的人就是被杀死了。所以这些的断层呢，怎么去弥补？可是从女性的角度，知识精英不在了，那么他们的妻子儿女呢？所以留下的太太就变成政治寡妇。那这些政治寡妇，她其实没有经济的能力，没有其他的部分，她怎么养她的小孩呢？所以好像是一个人牺牲，可是是一个家庭，从母亲一直到小孩，其实可能本来家境不错，可是陷入一种孤苦无依的一个状态。那这些有很多的个案跟例子哈，那个案跟例子大致
还有一些有能力的妈妈，她就自己做助产士，又自己做老师，可以养自己的小孩。有很多比较没有办法的妈妈只好改嫁，所以小孩子其实教育权也都被剥夺了，发展权其实也都被剥夺了。他的未来可能在父亲死亡那一刻，命运也都改变了。所以这些其实不是一个人的命运，是一个家庭、一个家族大的这些命运。然后这些228的故事里面，有开始知道真相的这些人，其实开始做口述历史。那口述历史开始执行的人也是女生。那昨天跟许荣善所长聊天的时候，他说女性是其实比较沉默的，对，沉默的他们通常要有一个新的研究的方法，问他们，让他们说，就像主教也去美国做口述历史一样，所以这个方法是重要的，讲了他们才可以说。那有关228的事件，其实还有我们台湾有高雄中学的学生当自卫队，反抗政府不合理的统治。那这些画作里面也是妈妈在等儿子，那很多妈妈其实等不到儿子回来，其实有的也都发疯了。所以这种政治的迫害，其实心理的创伤是非常非常的大的啊。然后再来有关228的事件里面，其实有一家很辛苦，3个爸爸跟2个儿子都过世，然后父子这个3个人就埋在一起哈。然后他会写诗，他的诗说我很热心的欢迎政府，可是遭受的是一些杀害，所以很多的政治寡妇。那这个例子是老公去世以后，他做助产士把儿子给养大哈，就是重要的孤儿寡母。那另外有一些商人也是过世了，然后太太怎么办？所以这些回到个人都是有血有肉的这些个人。那这一些反抗新的台湾的统治者，国民政府的台湾人，过去是日本的殖民地的人民哈。那这些人他们会想要台湾独立。那这个例子是妈妈也要台湾独立，是坚强的女性，还有儿子也是啊。那有一些人过世，台湾重要的画家也过世了。那他太太很勇敢，最上面那边是老公那个衣服子弹穿过去的，她其实很勇敢，把老公过世的照片都留下来，那看着老公的画在想他哈。那所以林林总总的这一些，就是女儿寻找爸爸，那她怎么纪念父亲？用个人的力量替爸爸盖一个纪念馆。所以民间怎么走过那个伤痛的方式很多。那这个是一个台湾第一个博士，留学美国的博士也是被杀了。然后他的女儿也是说，怀念父亲其实最重要就是政府要认错，政府要知道自己做是不公义的，所以才可以有一个受到你认错，建立一个你是公义的政府，才可以给百姓幸福。那么台湾需要这样公义的政府，未来建立的国家才是受到尊重的。那白色恐怖是接着1947年228之后，1949年国民党的政府从中国一直大举撤退到台湾，那带来的人就是前面说的100到200万人。那这个时候韩国有反共，台湾也在反共。那因为反共恐惧共产党，所以也杀了非常多的人。那这边是牵连更大。那这个白色恐怖其实大概到1992年才真的结束。那这个是背景，就是他们怎么坐船来到台湾的那个过程。然后这一些白色恐怖的人里面，228比较多男性死亡，所以他的留下的妻子比较是政治寡妇。但是白色恐怖也有女性受刑人，因为他的政治的意识可能是比较左翼的。然后他只要是读书会，其实就有聚会，其实就会被杀害哈。然后这些是白色恐怖里面慢慢刚刚有说，让女生的声音可以发现的方法也是口述，还有一些人慢慢的写，这是台湾的做法哈。所以这个是可以做到的部分。那这个是受刑人他写给他女儿的诗哈。
他就说我反抗政府，但是政府做不对了。那我觉得我做的事情都是对的。我想未来的小孩也是会为我而感到荣幸哈。所以这是抵抗者，然后对女儿的一个寄望。然后还有一些在受关牢的那个爸爸写信给刚出生的女儿，那所以他的家人就是太太抱着一家人，所以我们说这些政治的受难或任何国家的暴力的部分都是家族或者是家庭，是很大的。那这个是我们台湾的原住民邹族在阿里山，台湾非常有名的阿里山，那他是养成了日治时代的知识精英，他把原住民的歌曲学了西洋歌曲以后，有很棒的那个歌曲，可是他是白色恐怖被抓起来，这一家人之后日子都很不好过。像他的女儿其实歌声非常好，然后为了帮弟弟让他们可以读书，所以他去唱歌，可是他只要是唱歌，下面永远有警察在监视他。好，那所以这是前面原住民的爸爸，然后是高医生，女儿是高菊花，那他的才艺，他的发展权永远受到限制。那再来就是说，白色恐怖的那个过程里面，台湾的各个族群其实都受到这些伤害。那他的妻儿小孩其实也都是一样。那所以这些都是台湾的一些例子。然后这里讲的图上的2个女生，就是都被枪毙。好，就是白色恐怖里也有女生，就是直接是受到处决的。好，大概有1000多人里面大概有3%是女生，这2个其实都被处决了，因为觉得他们不爱国哈。然后这一些女生白色恐怖里的声音，台湾目前开始做的也是很多的口述历史，那开始访问他们，所以这些都是台湾做的那些作品。那由于有这些口述，他们自己说自己的过去，所以那个历史的真相就慢慢的呈现在众人的面前。那这些都是台湾的一些地名，总之他们被关的政治的牢狱里面。那在这些政治的牢狱里面，他们有很多的活动，所以跟着这个相关会有一些文化跟艺术的作品，会把这个历史真相做出来之后，后面就跟着有延续性的一些发展。然后然后这里最左边有看到一个美军去视察这些政治犯。所以我刚刚有说，其实台湾的228白色恐怖里，美国的影子也在，可是他比较幽微看不见。他来视察美军的中校，来视察政治犯的地方哈，所以我们可以从这边慢慢看到这些影响。然后重要的这些他们就是日常的生活被关的这些女生的政治犯，他们一般的这些生活，那其实有很多的劳务要挑水要干嘛，他们的日常生活其实很辛苦的，那住的地方很狭窄，睡也睡不好。那这个是政治情节比较轻微的女生，那你可以看到照片中有小孩子吗？妈妈跟小孩子一起被关在监狱中生的小孩子，所以他们的小孩的教育权也会受到一些影响哈。好，那大致这些是白色恐怖的这些例证哈。然后我们怎么去 ？Sorry， 好，然后在对台湾白色恐怖的一些作品，这里是一些作品，左边的是台湾好女人，比较有左翼思想的女生的，右边的是一个国中老师，那他就说这些其实重要的政治不好的东西，就整个台湾就变成一个监狱岛，因为都不能说真相，都不能透露，所以整个 Formosa 美丽的岛会变成一个监狱的岛屿啊。那再来这些可以先跳过时间，主要是让大家看这些图，可以理解台湾的一些历史的命运。我不晓得时间还有吗？那最后这个口述历史是台湾很规模，由国家的力量，然后来做域外之求，就是
监狱里面是囚犯，可能没有在监狱里面的外面也被关，心里也被关了，他觉得恐惧的，他觉得沉默的，所以有监狱里的关的犯人，也有关在监狱的，所以这是台湾最新的口述历史哈，大概刚出版。然后这些人其实有的也很勇敢，最后他们这个是女性的白色恐怖的受刑人，她在那个域外之囚的新书发表会，她唱着一些歌，她唱着台湾要自由民主，她唱着说这样的歌是对的，然后所有这些保护自由民主的花朵，要很细心的去呵护它，不要让它受灾害。那我觉得她这个心声，也可以说从女性来看的话，然后来思考，这种呵护的女性，呵护的弱势，其实才是真正呵护的国家。然后台湾有一些过去是压迫人权、迫害人权的这些地方，最近都在转型正义，把它转成关注人权的文化园区。所有过去关政治犯的，现在都要做转型的正义，让台湾成为一个更有公义、更美好的国家。以上报告，谢谢大家。 네, 임남방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대학의 미야기 기미코 교수님의 주제 발표, 오키나와 제주를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젠더적 시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미야기 기미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こんにちは、宮城です。先ほど紹介で、ヨンさんの研究を長くやっ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が、長くやってはいませんし、沖縄のことは割と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10年ほど前にもチェジュで、平和の進歩に参加したりはしたんですが、間違ったことを述べたらぜひ、ご教示ください。入りますね。チェジュと沖縄という場所を並べてみると、時々、息が苦しくなるほどの構造的な共通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第二次大戦以降、米軍の権力構造による暴力に翻弄されたこと、特に近年ではアジアへの軸足、Pivot to Asia を大きく宣言した前オバマ政権以降の米国の世界覇権戦略にも関わる米軍新基地建設を目前にしていたことですね。2016年にカンジョンの方は竣工されてしまいましたが、沖縄では辺野古や高江が現在進行中です。さらにそこから米軍周辺を中心とする生産業、性犯罪や環境破壊などへの危惧が広がっていること、沖縄の過去を見ていくと、カンジョンのこれからも非常に懸念されます。沖縄、それからですね、程度や展開の仕方が違うので単純比較はできませんが、両地域とも日本の近代化の中で軍隊を主な暴力装置とする帝国主義的植民地支配を日本から受けたことなどです。沖縄自体は日本の植民地とされたことは歴史上はないですが、1609年に江戸の幕府の体制に組み込まれてからも内部的には継続していた元琉球王国のシステムは1879年に日本政府によって崩壊させられました。チェジュヨンさんと沖縄における個別のジェンダー的、つまり社会文化的に形成された性差意識に基づいて発生する暴力やその背景などに焦点を当てながら、ここでは女性の苦悩、当事者たちの被害の考察を通してチェジュと沖縄の相互理解に基づいたつながり、そして平和構築のあり方を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沖縄は、
まず沖縄の戦中戦後の女性たちの苦しみです。沖縄は今述べたように、17世紀初めに、薩摩藩、今の鹿児島県ですけれども、そこに、組み込まれながらも、それ以前と同様、日中に領属してアジア諸地域との活発な関わりのある琉球王国として独立を保っていました。その後、明治維新を経て、近代国家を形成中の日本に、一つの沖縄県として組み込まれ、固有の琉球の言語、文化、風習などにおいて日本化、同化を迫られながら近代を生き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後半においては、よく知られていますが、過酷な地上戦の場となり、天皇の指令によって命令によっていわば捨て石とされました。食料調達不足などから口減らし的に本土に疎開させられた少年少女の乗った船が米軍に攻撃され、子どもたちを中心にある船では1000人以上が命を落としたり、残った住民も軍人以上に犠牲になりました。また多くの住民が防衛のためだと日本軍に無理やり別の島に移住させられ、そこでマラリアに感染して死にました。終戦前後の餓死やマラリアの間接的な死亡者を含めると、沖縄県民の人口の4人に1人が亡くなっています。しかもこの中には先ほど鑑識をもおっしゃった無理やり朝鮮半島から連れてこられたですね、沖縄でも労働に携わった朝鮮人の数は含まれておりません。米軍の攻撃も激しくて、日本で唯一軍民が混在混ざる地上戦の場となった苦しみは県全体を覆いました。さらに1945年アメリカが上陸してから敗戦まで、自分たちが生きているコミュニティ、共同体が戦場になるという、状況の中で子育てや出産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女性たち、敗走負けながら戦っている日本軍に従って医療や食料調達にあたり死んでいった女子学生たち、家父長制における男性優位の家族システムのもと、父や兄の指示によって集団自決、集団強制死とも言いますが、の犠牲になった女性たち、敵に捕まるとレイプをされるなどという教育が行き渡っていました。記録にはあまり残っていないながらも、実態はかなりあったとされる日本兵による性暴力を受けた女性たちもおり、そのような存在は、そのような住民や女性たちの存在は、地上戦がなかった、空爆はありましたが、地上戦はなかった日本本土の女性たちの経験とは違うものでした。敗戦直後には、衣食住もままならない中で、家族の喪失や離れ離れ、離散などに翻弄されていた住民たちの多くは、米軍の収容所に集められました。戦中にもありましたが、敗戦直後から駐留軍米軍の兵士による性暴力が多発しました。米軍は主として兵士における性病の蔓延、ひいてはそれによる兵士の士気の低下を危惧して、兵士の性病が分かるとどこで誰と相手にしたかというのをしつこく調べ、沖縄県だけに特別に設置された公衆衛生看護婦らを当事者の女性のもとに行かせ、治療など管理の徹底を保健所に命令したりしていました。1950年に勃発した朝鮮戦争と日本では言いますが、韓国戦争、60年代から70年代にかけてのベトナム戦争を経て、沖縄の軍事基地は強化され、1952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施行以来、米国は沖縄の施政権を事実上掌握し、琉球民政府を置き、沖縄の行政の最高意思決定者は、高等弁務官となりました。その後、本土における米軍基地は、減って沖縄へ移動します。1952年、本土にあった、約14万ヘクタールの米軍基地は、面積は1972年の沖縄の日本復帰、日本への施政権返還の時点で約2万ヘクタールと激減しました。しかし沖縄では実戦から沖縄に戻ってはまた戦地に向かう米兵たちの軍事化された身体や精神から起こる暴力的犯罪が増加し、特にですね、生後6ヶ月の赤ちゃんから少女、老婆までを含む女性への暴行、拉致、
強姦、殺人などが相次ぎました。こうした状況は、韓国その他の駐留米軍の周辺の女性被害にも、数の上では違いますけれども、共通するものですが、特に沖縄においては、さっきの日本に復帰するまでは日本国憲法も適用されませんでした。現在、日本の全国土の 0.6% を占めるに過ぎないこの地域が日本にある、全米軍基地の約 70% を抱えるという圧倒的な不平等、過重負担が強く認識されるべきですが、日米安保体制を容認する、日本人の多くはそれを無視しています。復帰後も日米間の密約や、米国に従う外交政策のもと、米兵による犯罪への対処や基地内の環境保全責任などに関わる日米地位協定 SOFA は1960年から事実上変わっておらず、非常にアメリカに甘いものであり続けています。しかし、95年に12歳の少女が、沖縄の少女が3人の米兵に強姦された事件を受け、ついに沖縄の圧倒的多数が米軍基地の存在に憤りを表明。それに焦った日米の合意によって、普天間空軍基地の撤去が宣言されましたが、その移転先がさらに県内ということで、今の混迷につながっています。次にですね、チェジュ・ヨンさんと沖縄戦におけるジェンダー的暴力について考えたいと思います。まず、日本の高校までの教科書や副読本でヨンさんに、触れているというのはほとんどないですし、90年代からは逆に、歴史修正主義の主張によってそういう教育方針が広がっている、右傾化している日本の教科書は自国にとって都合の良くない、事実を見えないようにしようとする傾向があります。かつては教科書に叙述があった沖縄の集団自決や朝鮮半島から拉致した軍部労働者やいわゆる慰安婦問題などが、国の方針のもとに次第に薄められ、昨年のパク政権と安倍政権とのいわゆる合意を理由に慰安婦の存在の消滅までが図られている状況では、ヨンさんが日本の教科書に載る可能性は現政権下ではほぼゼロでしょう。しかし、ヨンさんを知れば知るほど国民が分断され、住民への暴力を振るう側に立った警察組織の編成や運営は、先ほど、監視教がおっしゃった通り、朝鮮を植民地支配した日本の帝国主義的国家暴力のシステム、に倣ったものであって、ことがわかります。また、ヨンさんに際して背後から、これも先ほど指摘ありましたが、背後から圧倒的な軍事力を行使し、後の韓国軍となる組織を指導、訓練し、韓国戦争においては、朝鮮北部を空爆で焼き尽くし、住民大虐殺を行い、共産主義国家との冷戦構造の一環として作り上げていったのは米国であり、また、朝鮮戦争によっていわば経済復興の息を吹き返して沖縄を放置したまま安保体制に甘んじて平和を続けたかのような日本の現代史にとっても、ヨンさんと沖縄を知ることは必要不可欠だと思います。ただ、ヨンさんと沖縄における女性の苦難には共通性もあるが、もちろん大きく異なる面もあります。特にチェジュにおいては、何よりも同じ国民同士が分断させられ、北を切り離す選挙の在り方を拒む意向の強かったチェジュの人たちが、共匪というんですか、共産化暴力分子という大部分の人にとっては、いわれのない、罪を捏造されて、住民たちの多くが共産主義を敵として過大視する米国と、その下のイスンマン政権で組織された警察や右翼の青年団などの手によって大量に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した。こう殺されたり性暴力にあったりなどです。非常に悲惨な体験を女性たちは持ちました。米軍からの攻撃が主要であった沖縄戦においては、ここまで自国民からの組織的暴力というものはないです。しかし、ヨンさんにおける過酷な先ほど言った焦土化の展開は、
もう度合いの違いは大きすぎるものの、沖縄において、例えば日本軍と地元住民とが入り乱れた地上戦の中、自国軍に沖縄方言などがきっかけでスパイとか、諜報だとされて住民が殺されたケースなどや、日本軍から、沖縄女性へのレイプが見られた沖縄と構造的にはつながる側面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さらに、子を亡くした母親たちの苦しみなどもですね、ヨンさんと沖縄でも重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細部の相違点はあるんですが、それを大切にしながらも、軍事的な暴力、それに重ねて振るわれるジェンダー的暴力、さらには、韓日米の男性ジェンダーに対して、弱者として女性ジェンダー化されてしまう沖縄チェジュの苦しみを考え、そうした権力構造を確認しながら、それを克服して平和に生きるというジェンダー的暴力否定のプロセスをどのように確立していくべきかを共通の課題として模索し続け、戦略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もう少しあるんですが、コメントのところに回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느라고 되게 이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다시 토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할 시간조차도 이제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여러분이 자료집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정원옥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화연구자 정원옥이라고 합니다. 린남팡 선생님과 미야기 김이코 선생님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국가폭력 역사에서의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 많은 동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만들어지는 건 왜일까?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런 질문들을 두 분의 글이 저에게 던졌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글을 이제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문제의식과 같이 결합을 해서 토론문을 썼는데요. 7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쓴 토론문이 있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토론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요. 이른바 과거사라고 불리는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문제를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사건 이후에 태어난 또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후속 세대 또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라는 과거로부터의 명령을 자신의 과제로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저는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다음 세대라는 말은 자크 데리다가 한 말인데요. 상속은 언제나 과제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과거 청산이 시작이 되었고 2000년도에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과거 청산이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고령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그 증언을 받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과거 청산 노력이 한 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의 과거 청산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세대에 해결하지 못한 과거 청산의 과제를 계승할 주체로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저의 질문도 과거 청산에 대해 던지고 싶은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맡은 두 편의 글은 이런 저의 고민에 나름대로의 답을 전해주는 것이어서 반가웠고요. 두 편의 글은 모두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과거사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의 228 사건과 백색 공포 시대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서 현재까지 겪고 있는 군사적 폭력의 경험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제주는 미군에 의한 젠더화된 군사 폭력을 겪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대만과 제주는 냉전 체제 하에 반공주의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4.3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섬 전체 주민을 빨갱이로 간주한 경찰과 반공단체의 조직적 폭력이었다는 점에서는 오키나와의 여성 경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화된 대규모 학살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대만의 여성 경험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오키나와 제주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피해 여성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왔다는 것이죠. 세 지역 여성들은 이제 사건의 진상이 연구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세 가지 이러한 양상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제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에서 설령 피해 여성들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하기를 거부하는 피해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야기 선생님이 우회적으로 요청하고 있듯이 4.3에서 안타깝게 안으로 봉인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료화해야 하는 것은 4.3 여성 연구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4.3의 진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성폭력 경험은 남성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사회에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린난팡 선생님은 이러한 이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기록 작업을 운명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적 상징이라고 썼는데 여성의 성폭력 경험이 침묵당하지 않는 정치 사회적 조건이 될 때 사상 공동체의 화해와 상생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여성들의 공통된 경험 중에 하나가 또 린난팡 선생님이 써주신 것인데 생존권, 인신 자유권, 재산권, 발전권 등 그 사회에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차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위해서 외지의 남성과 재혼을 하거나 강제 결혼을 해야 했던 경험 이것도 사실은 사상과 대만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미야기 선생님 글에서 중요하게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은 폭력의 경험이 다만 여성에게만 그런 이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적 수치심을 준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미야기에 따르면은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 내부의 여군들, 동성애자와 성적 소수자들 역시도 이제 그런 군사적 폭력에 그 희생을 당하고 또 그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런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군대 자체 또는 군사적 폭력 자체가 자체를 이제 용인하고 장려하는 그 군대가 가해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폭력은 젠더와 인종,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만과 오키나와 제주의 그 과거사를 여성의 젠더 경험으로 보면 어떤 점이 이로운가라고 이제 봤을 때 과거사의 진실에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통합된 기억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국가폭력이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해체하고 파괴하였는지 그 희생자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고통을 남겼는지는 여성의 젠더 경험을 통해 들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피해 여성들이 사건 발생 이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다시 다음 세대 과거 청산 주체로서 다음 세대 구성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 퇴행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가 이제 과거 청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년상 지키기 운동에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강정과 밀양 성주 싸움에 젊은 세대가 이제 연대를 하고 있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명예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과거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권 및 인권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가 과거 청산의 주체로 서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미야기 선생님에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국가폭력 역사에서 여성의 경험이라고, 여성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젠더적 경험이다, 젠더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 그러한 이제 접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린남팡 선생님에게는 대만의 여성 경험을 들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성폭력 경험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경험이 없었던 건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인 건지 대만 사회에서 그러한 점들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답변은 이제 토론이 다 끝난 후에 아주 짤막하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오수성 강주 트라우마 센터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주 트라우마 센터 센터장인 오수성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발표문들을 다 읽었는데 대만이나 오키나와 이쪽보다는 제가 4.3 쪽 그 국가 폭력과 오늘 저한테 특히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995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5.18과 관련돼 가지고 5.18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사실은 5.18이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면에서 그 대구 인민항쟁, 그다음에 제주 4.3, 그리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부마 항쟁, 5.18 이걸 갖다 엮어 가지고 5분을 모셔가지고 섹션을 갖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좀 획기적인 기획을 한 건데, 제가 이렇게 그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그 음성 녹음이 이렇게 녹음돼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대구 인민 항쟁하고 4.3 항쟁을 5.18과 같은 맥락에서 보느냐. 그러면서 그 사건들은 되게 빨갱이들과 관계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5.18과 관계를 갖다 하느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남겼어요. 근데 그걸 갖다 가만히 보면서 이런 정도의 전화를 갖다 거는 사람이면 5.18과 관계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런 레드 컴플렉스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만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 강호일 그 대주교님도 이 제주 포럼 하면 보통 평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평화와 번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와 와서 4.3을 갖다 얘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을 갖다 우리가 좀 빨리 망각하길 바라는가,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를 갖다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기억의 해법과 망각의 해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꾸 이제는 고만 있고 새로운 미래를 갖다 매진하자. 이것이 아마 국가폭력과 관계되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인 국가가 계속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기억의 해법을 해야지만 이것이 계속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은 야만의 그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 전후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아마 제주 4.3도 거기에 포함됐고, 그 외에 뭐 군경 토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간인이 학살됐고, 뭐 보도연맹 국민보도연맹 사건, 뭐 4.3 또는 미군에 의해서 또 민간인 학살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저는 뭐 이쪽에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책들을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국전쟁 전후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지요. 그 이후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불법 체포되고 조작 간첩 사건에 게재되고 뭐 인혁당 사건 같이 사법 살인을 갖다 하고 뭐 또 의문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뭐 그러면서 대개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의 다 빨갱이로 낙인을 찍힌 겁니다. 4.3도 아마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야말로 아까 레드 컴플렉스 적색 공포에 시달리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과감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했다면 또 대부분 다 아까 4.3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속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항상 지배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갖다 더 유지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속 간첩 조작 사건이나 4.3, 5.18도 아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4.3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쟁, 5.18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나 그 생존자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갖다 저도 이제 80년 5월에 교수로 있으면서 5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어떤 트라우마가,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갖다 우리가 또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역사적 희생을 갖다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하신 분도 있죠. 또 간접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유가족이라든가 생존자의 가족 같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떤 트라우마를 입고 심하면 이것이 정신장애를 갖다 입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가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끝내라 그럽니다. 가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는 바로 이런 전쟁이라든가 또는 테러라든가 고문에 의한 어떤 트라우마가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와 4.3이 또 비슷한 면은 뭐냐면 집단적인 트라우마라는 거죠. 광주 시민과 제주 도민이, 물론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광주 시민들도 어떤 트라우마를 갖다 입었다는 거죠.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갖다 입었다는 거죠. 뭐 시간이 자꾸 하니까 그냥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까 합니다. 저희들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2012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한 회원이 한 말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같이 아파해주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아요. 이것이 결국은 안정된 장소에서 자기의 한 맺힌 것들을 갖다 얘기함으로써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5.18 유공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37년 묵은 한이,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 사실은 진작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37년간 이렇게 있었을까?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9년 되는데 왜 이제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여기 포럼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국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갖다 하는 것이 개인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제주는 예를 들면 트라우마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트라우마 공동체에서 정말 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이 사라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트라우마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4.3도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계속 이제 논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에 쫓겨서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호일 주교님이 주제 발표와 우리 임남판 교수님, 미야키 기미코 교수님 부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도 이제 복지 관련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복지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불평등한 차별과 규제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인 제주 4.3 동아시아의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와 결부시켜 본다면은 제주라는 이 공간에서 4월 3일이라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소수자 집단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들을 극복하고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소수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은 곧 수가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주류 집단을 지칭하는 그 다수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4.3 당시 제주도민이 수가 많았지만 경찰이나 군인이 소수자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자가 누구인가? 분류 기준은 다양하고 중첩되기도 하지만 인종이나 종교, 민족, 그리고 출신 지역, 성별, 연령, 그리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지만은 거주지가 이제 본토냐 섬이냐 그리고 표준어를 쓰느냐 방어를 쓰느냐에 따라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4.3 당시 소수자라는 제주라는 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이 겪어야 했던 사례를 통해 토론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4.3이 일어났던 시기는 전쟁 기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서냉전 체제가 재편되던 시기에 제주 땅을 빌어서 빚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자들은 제주섬이 소수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2003년도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별 희생자 총 14,028명 중 남자인 경우에 11,043명으로 78.7%가 희생된 반면에 여자의 희생도 2,985명으로 21.3%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강호일 주교님이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연령별 희생 구묘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연히 뒷받침합니다. 저항 능력이 없는 10세 이하 어린 아동이 피해가 814명으로 5.8%에 달하고 61세 이상 노인인 경우도 860명 정도
6.1%에 이릅니다. 이를 모두 합친다라고 하면은 1674명으로 11.9%가 됩니다. 더욱이 당시 그 사회통념상 51세 이상 60세 이하까지 노인으로 분류하던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2573명으로 그 비율은 17.3%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 남편 고정규 씨가 도피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의 아내인 임산부를 발가벗겨 팽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죽인 사건이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창고 안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를 불러내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으며 밤에는 그 썩은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홍경토 증인에 의하면 난 그들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1990년 4월 6일 한겨레 신문 자료에 의하면 이덕구 씨 5살짜리 아들 진우와 2살짜리 딸도 죽었는데 주민들은 당시 진우가 울며 살려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아버지가 있는 산으로 달아나라고 해서 산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뒤에서 총을 쏘아 쓰러뜨렸다라고 이제 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14일 제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남상휘 해안경비부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무법천지인 상황에서 순박한 제주도민들은 모르쿠다 하면 죄가 되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수많은 양민을 죽이고 초토한 것은 당시 군이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당시 군경이 저지른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라 하며 당시 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4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례는 4.3을 관통하는 동안 무수히 많이 빚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그 집단 학살이 비일비재하게 치러졌고 재판도 없이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어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당시 제주 사람 모두가 소수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4.3을 경험한 제주 사람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70주년을 앞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져서 제주를 넘어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아니 온 인류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한 전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 세션이어서 마이크 안 돼. 아니 됐어. 마지막 세션이어서 시간 아까 나는 이게 끊은 줄 알았어요. 마지막 세션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빨리 이게 전체적으로 아웃이 된대요. 우리 시스템이.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아주 빨리 그리고 핵심만 우리 연미경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연미경입니다. 먼저 제주 포럼의 4.3 세션이 이렇게 구성되게 된 것을 이렇게 그동안 제주에 살아오며 4.3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자료집에 93쪽부터 제 토론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간단히 정리할 부분은 제주 4.3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력해 왔는가 부분하고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 그 한국 전쟁뿐 아니라 국가폭력이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88년 제주 4.3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4.3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 거,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국가폭력에 대한 어떤 쟁점, 그리고 양민 학살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4.3 이게 1988년도 40주년을 계기로 4.3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전시는 87년 6월 6월 항쟁, 그리고 강주의 5월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제주 4.3 연구소를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연구소는 제주 4.3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구술 체력 사업을 통해서 그 제주 4.3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기억을 끌어냈고, 그리고 사건 현장을 그 발굴해서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제주 4.3의 실체에 다가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주 4.3 희생자들의 다수가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밝혔고, 이것은 이 제주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 4.3 그 경험자들에 대한 구술 체력 사업은 재민일보에 의해서 이제 함께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억을 드러내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40주년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제주 4.3은 이걸 국제사회로 알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회의를 제주 4.3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어떤 밑거름, 토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주년, 50주년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 과연 다음 해가 70년인데 과연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유념해야 될 것은 4.3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사과와 또 진상보고서 채택과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 4.3을 둘러싼 기억의 부딪힘은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기억을 드러내서 사회적 지지 속에서 이것을 보면은 그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오늘 그 대만 국립대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오키나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동아시아의 현대사가 오랫동안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국가 권력은 특정 죽음과 유족만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전쟁과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적 기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조건은 이제 마련되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치유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억들을 표현하려면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치유를 향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상대적으로 4.3이라는 부분에서 주변적으로 존재했던 4.3의 목소리들, 기억,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은 여성, 물론 4.3 체록을 할 때 여성은 다뤄집니다. 하지만 여성적인 어떤 그런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틀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3 후유 장애인 문제, 그리고 4.3 수영 희생자 문제, 그리고 수영이 생존자와 같은 소수자들, 이들의 관점과 기억부터 저는 이제 새롭게 포함시켜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경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공감대, 마찬가지였다는 것들이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오키나와 대학의 그 김이코 선생님께서 논문에서는 국가폭력, 나아가서 어떤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현재 오키나와에서도 그리고 제주에서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도 보면은 이제 재현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 그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주 4.3은 단순히 국가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 등 어떤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제주 포럼에 이런 세션이 포함된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사가 히트를 쳤는데요. 그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강주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5월 강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의 비극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제주 4.3 추념일은 매년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70년 추념일도 돌아올 것이고요. 그러나 매년 돌아올 것인 4.3 추념일이 진짜 4.3 진상 규명으로 연결되려면 제주 4.3을 추념하고 기리는 시민들의 사람들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의 표현과 그걸 사회적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것. 4.3 추념일은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 사람이 온 국민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연미경 교수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멘트를 전부 다 이제 포럼의 의의와 함께 다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정원옥 교수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실 두 분께 드렸는데요. 딱 1분씩 할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시간이 쫓긴다 그래도. 그러면 먼저 미야기 기미코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自分の発表が 60% ぐらいで切ってしまったので、尻切れトンボになったんですが、質問もう一度ジェンダー的な経験を、やはり過去のトラウマのジェンダー的な経験を語ることで、開くことで、政治的な効果が生まれる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 아니,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고, 젠더적 경험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접근하는 시각의 정치적인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네. 私はここでずるい答えをします。政治という言葉を私は個人が何かを考える関わり何かヨンさんでも沖縄のことも考えるときにすでに政治的だというふうに思ったりもしていますので、例えば最近の若者たちはやはり大学生見てますと経済的な苦しさとか余裕のなさ、就職の厳しさ、情報の処理の難しさなどで大変大きな問題にトライする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いよう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ですね自分の身の回りのことをちょっとどけて市民活動に行ってみたりする感情に行った子もいます。そういう中で自分のそれに参加して触れることによって、そのジェンダー的経験も途中出てくることもあった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れに触れ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周りのジェンダー的問題とか自分の周りの社会環境ということを考え、その解決のためのエンパワーメントになるということを私は何例か見ています。だから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やはりその積み重ねを政治的と言ってもいいし、効果と言っても今はいいのかな、とてもちっちゃい感じなんですけど、今はそういうふうなところには希望を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を先ほど論文の残りで言うつもりでした。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시계를 아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느라 진짜 더 바빠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임남방 교수님께서 질문을 한 그 내용은요. 대만 여성이 국가폭력 경험에서는 성폭력이 없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과, 있었다면 여성이 성폭력 경험을 대만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답변을
用了很多时间。这一次我从济州4.3事件学了很多，我回去教书可以在课堂上让学生更了解济州4.3事件，把它跟台湾的228比较。曾教授问的，台湾妇女的性暴力有，而且妇女口述的时候一边哭。什么时候呢？我的文章里有讲到，他们恐怖取材，怎么要救先生的时候，负责的人会说，你跟我性交换，你的老公就会活命，可是都被骗了。所以1947年的228事件跟白色恐怖里妇女被性侵的很多，所以未来要做女性的口述历史，有关性侵害的部分，台湾因为对这个是感觉耻辱的，所以私下可以说，但是公开是没有的。所以这个事件具体存在，可是所以有一些历史最幽微的真相，私下可以说，但是没有公开。那228事件不是日本的因素，228事件是人民反政府的因素，台湾的人反对新来统治的国民党。那我简单回答以上。 네, 정말 지금 하실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포럼은 시간에 너무 쫓겨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이 4.3 세션이 처음 운영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총 90분을 주어진 그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작부터가 이렇게 좀 차질을 빚으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활발한 그런 논의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그 동아시아 속의 그 여성들의 그 고통과 그리고 소수자의 이런 그 고통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제주 4.3과 상당히 많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 2015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는 그 작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침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그 감춰진 목소리들을 앞으로 더욱더 발굴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사료로서 좀 더 풍부히 갖고 동아시아 그리고 그 이상의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 고통이 좀 더 어떤 서로 공유하는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